요즘에는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 않고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한대요. 지구촌 곳곳이 유례 없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호주 남동부 일대 산불이 넉 달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산불이 소방차를 집어삼킬 듯 치솟더니 차량 주위가 불꽃으로 뒤덮입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No more excuses. No more waiting for the others to move first. There is simply no more time for that. 유럽에서는 4월부터 30 몇 도가 넘어가고 맞아, 막 이런 맞아요, 현상들이. 네. 아니 그거보다 지금 남미가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33도, 35도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겨울철에 거기가 산 꼭대기에 얼음이 얼고 그다음에 봄이 되면 녹아서 그 물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얼음이 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가뭄인 거예요. 그냥. 재앙인데? 재앙이죠.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낮 기온이 30.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겨울인 8월 초 평년 낮 기온이 보통 15도 안팎인데 갑자기 15도 이상 오른 겁니다. 보통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그 이유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거고 이산화탄소는 사실 우리가 숨 쉴 때에도 나오는 거지만 사실 동물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는 식물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네.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는 거기서 벗어나는 추가적인 이산화탄소거든요. 인간의 또는 동물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원래 땅속에 묻혀 있던 석탄을 인간이 캐서 그거를 태워서 뭐 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석유를 태워서 또는 폭발시켜서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그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추가적인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언제냐면 산업혁명 때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온도가 상승하는 속도가 그 우리의 웬만한 과학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기 때문에 이제 경고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산업혁명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온도가 1.2도 정도 올랐어요. 1.2도. 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1.2도 별거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이. 1.2도면 뭐 오늘이 뭐 32도, 33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지구의 표면의 전체 온도가 1.2라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에너지 계산을 하는 거 이제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니까 지구의 표면의 온도 전체를 1.2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이 얼마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원자폭탄 몇 개. 뭐 그렇죠. 사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장 응축된 에너지원,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은 원자폭탄이에요. 그럼 원자폭탄을 도대체 몇 개를 터뜨리면 이 정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될까요? 500개. 100만 개. 그 18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터뜨려야지. 매일같이 매 초마다 4개씩. 매 초마다 4개씩. 1초에 4개씩. 그럼 이게 지구과학적 규모의 에너지는 인간이 감당 못해요. 태풍 하나 올라오는 거를 전 세계의 모든 전함들이 다 모여서 인간이 가진 무기를 총동원해서 공격을 해도 태풍 막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가이아 이론이라고 있어가지고 야,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도 걱정 없어. 아마존에 열대우림이 많이 자라니까 상쇄시킬 거야. 그래서 지구 생태계가 알아서 밸런스를 맞추게 될 거라는 이론들이 있었는데 야, 바로 그 가이아가 인간이 제일 문제니까 인간을 쓸어버릴 수 있다. 이 모든 문제 해결 인간만 없어지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가이아만이 아니라 이 기후에 대해서는 아주 옛날부터 사실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19세기에도 연구가 있었거든요. 아레니우스라는 그 굉장히 위대한 화학자인데 노벨상도 받았죠. 그 사람이 사실은 온실기체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구의 온도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도에? 논문도 냈고요. 그게 아마 19세기일 거예요. 와, 1800년대. 그리고 이미 20세기 중반에도 킬링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과학자도 역시 이산화탄소를 걱정을 해서 이거를 측정을 자기가 해야겠다.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조직적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차근차근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2005년에 죽는데 그때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하고 지금까지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가 그 바람에 우리가 지구 이산화탄소에 대한 농도가 그 적어도 하와이에서의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측정해서 그걸 킬링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전 그 데이터가 참 재밌었던 게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게 계절별로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게 반복돼요. 나무 이파리가 있으면은 광합성을 해서 없어요. 나무 이파리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여름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것도 보여요. 데이터에. 근데 아무튼 이미 50년 전에 그런 과학자들은 데이터들을 다 쌓고 있었고요. 아니 맨날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되게 뭐 기후변화 그냥 조금 더운 거 참으면 되겠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앙적 수준인데 이게 대응 방법은 어떻게 얘기 그러니까 좀 왜 이렇게 심각한데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아마 인간이 해결을 못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노력을 더 하긴 해야겠지만 구체적인 노력을 하긴 해야겠지만 이상기후가 올 거라는 전제하에 전략을 짜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더 지금보다 온도가 오를 것이고 아마 앞으로 더 심각한 그런 폭염이나 더 심각한 태풍이 많이 올 거예요. 그다음에 더 많이 추워질 거고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제 건축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준들을 높여야 돼요. 건물을 만들거나 하우스를 만들 때에도 더 극한 조건을 예상해서 적어도 10년, 20년 후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참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렇죠. 사건이 생기기 전에 그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를 선뜻 뭐지 그 말고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고 맞아요. 건축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태풍도 계속 오고 하니까 집을 지을 때 이제 돔 형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아예. 예,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새로 지은 집 보면은 약간 이글루 같은 형태야. 그럼 벽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 바람 맞으면 넘어가잖아요. 지붕도 날아가고 그러지 않고 벽과 지붕이 이렇게 일체화로 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유행하고 그래요. 최강 교수님 그리고 이런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구에 양산을 씌우자고 한 천문학자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제안들이 간혹 있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은 약간 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구 앞에 저쪽에 태양이 비치는 쪽에다가 커다란 차양막을 쳐서 지구에 들어온 해를 조금이라도 가려보자, 뭐 1%라도 가려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실현할 수는 없죠. 그걸 발사도 못해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발사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기술을 계속 꺼내보는 거죠. 실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잖아.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아니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산화탄소 포획해가지고 압축한 다음에 어디다 넣냐 하면은 석유를 시추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압축해서 넣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 넣었는데 지진이 나면은 그게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저장을 못해요. 저장할 만한 데가 없고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탄산음료를 만들면 되지 않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마셔봤자 다 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소용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미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날아다니지 않는 걸로 바꿔놓는 이미 거대한 기술이 이미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광합성이에요. 현재 인간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다 없애기 위해 필요한 나무가 추가로 얼마를 더 심어야 될까? 얼마예요? 계산을 해보면 한국에 있는 모든 나무의 1000배 정도가 필요해요. 아휴.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이게 아무튼 이런 약속이 안 된대. 그럼 누가 총대 맬 거냐? 지구의 표면이 그 정도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항상 그렇지만 이 지구과학적 규모의 양이라는 게 인간이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무를 심는다고 이게
금방 그렇지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요즘 아끼려고 막 텀블러 쓰고 그래요, 에코백 맞아요. 쓰고 이런 거가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에코백 되게 에코하지 않지 않아요? 너무 많아. 에코백이나 텀블러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한동안은 이제 모든 기념품이나 이런 걸 다 에코백을 많이 줬어요. 저희 집에도 너무 많아요. 에코백이 이만큼이 있는 10몇 개 거예요, 돼. 저는. 근데 이 에코백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에코하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표면 처리를 해놓으면 당장 썩을 수 있는 그런 재질도 이제 아니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비닐 대신에 한두 개를 그치, 쓰면 그것 때문에 그것은 절약일 네. 수 있죠. 친환경적일 수 있죠. 그런데 비닐봉지를 쓰면 안 돼. 플라스틱을 쓰면 안 돼. 이러면서 에코백을 계속 사 모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결코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참 어려운 게 이게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들거나 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필요했었는가에 네. 대한 수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닐봉지가 만드는데 별로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요. 의외로 그 석유화학공업에서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에코백 하나 만드는데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비닐봉지 하나 만드는데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의 130배인가? 그러니까 사실 에코백을 한 130번은 써야 효과가 이게 있는 효과가 있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닐봉지를 내가 쓰는데 한 여러 번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쓰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한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는 딴 것들은 수치가 뭐 한 몇백, 몇십 이런데 100만이 하나 있어요. 뭐야? 비행기예요. 아 그래요? 비행기 타고 인천에서 LA 같은 데 가는 게 자동차나 이런 게 뭐 1000 뭐 이런 데 만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100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전체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그냥 오늘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심적인 위안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카페에 사람들 만나서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 누군가 이제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내서 저는 여기다 담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되게 잘 가지고 왔네. 나도 다음에 가져와야지. 아니면 나도 꺼내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좀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저는 에코백이나 텀블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단순히 아까 수치적으로 한 100배 손해보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게 유권자들이 몽땅 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이 자체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좋은 시그널이에요. 환경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다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끼리도 연대를 하는 거죠. 나는 관심이 있고 얘도 관심이 있고 얘도 관심이 있네. 아 우리 모두 관심이 있구나. 이 힘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게 행동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박사님도 보자기 수업 받으셨죠? 네, 오늘 아침에 보자기 수업을 받으러 갔었는데요. 아, 네, 보자기예요? 이거는 이제 실습을 다 한 다음에 모든 실습품을 여기 담아서 얘도 보자기였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저 이거 되게 어려워 보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매듭이 안 보이잖아요. 안에다가 어떻게 한 거지라고 가기 전부터 저는 되게 겁을 먹었는데 엄청 단순하고 그냥 묶은 다음에 안에 말아 넣었는데 그렇게 보여요. 네. 아, 그래요? 근데 그냥 맨손으로 쉽게 그다음에 그냥 비닐봉투나 예쁘다. 상자 없어도 물병, 와인병 이런 거를 싸갈 때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좋다. 그냥 미니 단호박. 미니 단호박인데요. 왜 이렇게 우리가 식재료를 너무 많이 사면 주변에 있는 친구랑 나눠 먹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약간 꺼내는 거 보니까 약간 육남매. 그쵸, 옛날에 그 드라마 육남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전부 제가 보자기. 다음에 이걸 꺼낼 때 마음이 좋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그널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감독님도 나도 다음에 보자기 어디 가실 때 그러죠? 전기박물관 얘기만 할 때 너무 유쾌하게 시작을 했다가 막 이렇게 지구 기후 변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냥 좀 사실 마음이 좀 무겁네요. 그렇죠. 이게 당장 어떤 효과가 딱 드러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그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잘 해결할 방법도 찾아내겠죠. 저는 이민사 박물관에 다녀왔어요. 네. 우리가
1902년에서 3년 요 무렵에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처음으로 하와이에 사람을 이민시키게 됩니다. 그게 사탕수수 밭에서 주로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사탕수수 농장은 계속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최근 이제 통상을 하게 된 조선에 이제 요청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들어와 있던 미국인이 우리 정부를 좀 설득을 해서 자, 하와이로 좀 사람들을 노동력을 좀 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7,400명 정도가 이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민사박물관은 우리가 하와이로 사람들을 이민 보낸 지 뭐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주 6일 근무, 하루 10시간 근무예요. 일요일에는 휴식인데 일하는 시간은 매일 10시간. 한국에서 이제 모집 공고를 보고 배에 타서 가서 힘들게 일하고 거기서 그 사탕수수 농장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 그 이동진 선생님 세계 테마기의 피지편을 제가 봤는데 거기 가면 그 낫질하는 걸 체험해보는 그 장면이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네, 그걸 할 때 몇 번 해보고 아 이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안 잘라질 것 같아.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갔을 때는 처음에 갈 때 이제 젊고 건장한 남자들이 주로 가게 됐고 그 성비가 거의 한 10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남성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온 지 좀 돼서 자기들이 여기서 좀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데 결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현지의 뭐 미국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는 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신부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때도 또 이제 원격으로 인연을 맺어야 돼서 사진 신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제 어떻게 미국으로 보내면 그 중에서 이제 남성들이 그걸 보고서 신부를 좀 고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원격으로 짝을 지어서 혼인 신고를 하고 가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와이로 여성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신부들이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랑 사실 결혼을 약조하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서 가느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뭐 여기에도 이제 남자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이 여성들은 아마 우리 땅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던 분들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미지의 땅으로 가보자 이런 거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래서 여기서 살기가 어렵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다더라. 거기 가면 좀 더 다른 형태의 삶을 살 수 있다더라. 세 번째는 이제 이 조선에서 가부장제의 억압 속에 너무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자유라는 것이 있다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간 사람들이 교육을 좀 덜 받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겨지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중에
간혹은 교육을 많이 받았고 좀 더 부유한 집안에서 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런 이제 분들 몇몇 분들이 굉장히 상세한 기록을 남기면서 이제 이분들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좀 전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진 신부 천년희의 이야기가 굉장히 두꺼운 사료집으로 책이 출판이 돼 있어요.